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시스템을 사용한 프로토타입 제작 사례를 발표하게 된 넥스트 스테이지의 박준수 강연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강연은 초심자들을 위해 준비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늘 발표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시스템의 개념과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간단한 커먼 UI 내용과 그리고 저희 프로토타입 제작 과정에서 얻은 팁과 사례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시스템이 외국에는 많이 널려 있지만 한국에는 좀 정보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 얼리 페스트에서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시스템을 발표할 수 있어서 좀 기쁩니다. 이 기회를 주신 에픽게임즈 코리아에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넥스트 스테이지에서 게임 개발 담당하고 있는 박준수입니다. 2021년에는 울트라이지라는 게임을 제작하였으며 유대인 컨스탄트 파트너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차세대 콘솔 프로젝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시스템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시스템은 액터 간의 상호작용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고도로 유연한 프레임워크입니다. 다양한 능력과 상태, 어트리뷰트를 쉽게 구성할 수 있으며 또한 게임 장르에 맞게 적용 가능하며 확장성과 유연성 부분에서도 좋습니다. 먼저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시스템을 이용하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 간의 전투나 상호작용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캐릭터의 공격이나 마법 같은 기술을 구현할 때 캐릭터 클래스를 구현하는 방법이 가장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기획 변경이 발생하면 캐릭터 코드를 수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유지보수가 어려워지고 예상치 못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러한 능력을 모듈화하여 관리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구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게임을 제작하다 보면 캐릭터의 스탯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어트리뷰트 셋이 있습니다. 또한 게임 플레이 이펙트 클래스를 활용하면 게임 내 액터 간의 상호작용이 체계적이면서 유연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에픽게임즈에서 제작하였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발 생산성 부분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개발 초기에 기존 방식으로는 빠르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복잡해지면 개발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시스템을 사용하면 초기에는 조금 느릴 수 있으나 복잡한 게임 기획이 들어올수록 오히려 개발 생산성이 기존 방식보다 개선될 수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시스템은 크게 5가지 구성 요소로 나뉩니다. 어빌리티 시스템 컴포넌트, 어빌리티, 게임 플레이 이펙트, 그리고 어트리뷰트 셋, 그리고 게임 플레이 큐입니다. 이 요소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그림처럼 플러그인을 활성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전반에서 사용되는 게임 플레이 태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 플레이 태그는 프로젝트 세팅에서 관리할 수 있으며 태그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 태그는 FNM을 가지는 구조체로 게임 플레이 태그 매니저에서 관리됩니다. 내부적으로 게임 플레이 태그 노드를 이용하여 태그 일치 유무를 확인합니다. 게임 플레이 태그의 주요 특징은 계층적 트리 구조로 상태를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다양한 상태를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문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태그 컨테이너는 여러 개의 게임 플레이 태그를 포함하는 구조체로 태그의 추가 및 삭제가 가능하며 컨테이너 간의 비교도 가능합니다. 태그 컨테이너는 내부적으로 명시적인 태그와 부모 태그의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시처럼 2개의 태그가 포함된 태그 컨테이너가 있다면 명시적 태그 2개가 있으며 이 태그는 부모 태그가 대부분 똑같기 때문에 3개의 부모 태그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 태그는 태그와 태그 컨테이너의 비교함수도 블루프린트에서 지원합니다. 간단하게 헤즈 태그의 경우는 태그 컨테이너 내부에 단일 게임 플레이 태그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헤즈 태그 이그젝트는 태그 컨테이너 내부에 단일 게임 플레이 태그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네, 헤즈 O가 헤즈 N이는 태그 컨테이너 간의 비교 함수입니다. 나중에 PPT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논리적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게임 플레이 태그 쿼리가 있습니다. and or not 연산자를 사용하여 조건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예제처럼 캐릭터의 독 중독이면서 죽지 않은 상태를 쿼리할 수 있습니다. 이전 페이지의 태그 쿼리 또한 C++에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태그는 C++에서 네이티브로 추가할 수 있으며 C++에서 정의된 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는 나이라에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빌리티 시스템 컴포넌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빌리티 시스템 컴포넌트는 GS에서 핵심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어빌리티를 보유 및 관리하며 어트리뷰트 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플레이 이펙트를 활용하여 컴포넌트 간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빌리티 시스템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액터에 어빌리티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합니다. 플러그인 내부에서 인터페이스가 사용됩니다. C++에서는 다음과 같은 코드를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능력을 담당하는 어빌리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빌리티는 행동이랑 동작을 구현하는 데 유용합니다. 게임플레이 어빌리티 클래스를 상속하여 구현하며 인핸스드 인풋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활성화 시 태그를 부여할 수 있으며 can activate ability 함수를 통해 실행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게임플레이 어빌리티를 구현 가능한 예입니다. 간단하게 공격과 마법을 구현할 수 있으며 액터 간의 상호작용도 구현 가능합니다. 어빌리티 생성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게임플레이 어빌리티 선택하여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C++는 오른쪽의 코드처럼 상속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어빌리티 생성 예제를 통해 알아보는 로직 흐름입니다. 각 함수들을 설명드리자면 이벤트 액티베이트 어빌리티는 어빌리티가 활성화될 때 호출됩니다. 활성화된 후 commit ability 함수를 호출하면 엔진 내부적으로 이 능력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어트리뷰트, 예를 들면 마나와 같은 값이 소비되며 쿨다운이 시작됩니다. 정상적으로 소비가 완료되면 내부적으로 commit execute 이벤트가 호출되어 몽타주를 실행시킨 후 기다립니다. 몽타주 재생이 완료된 후 end ability를 호출하여 정상적으로 어빌리티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어빌리티를 부여하는 방법으로는 give ability가 있으며 부여한 후 바로 실행시키는 함수도 있습니다. 어빌리티 제거는 블루프린트 함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가장 간단한 방법은 clear ability를 사용하여 어빌리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부여된 어빌리티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try activate ability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give에서 받은 hand를 사용하여 활성화하거나 어빌리티에 명시된 태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실행된 어빌리티 결과입니다. 플레이 몽타주엔 wait라는 어빌리티 태스크를 사용하여 캐릭터의 콜백을 구현하지 않더라도 쉽게 블렌드아웃 타이밍을 받아 어빌리티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일반적인 어빌리티가 실행되고 종료되기까지의 흐름도입니다. 가장 먼저 try activate를 시도하고 can activate ability 함수가 펄스를 반환하면 어빌리티 시스템 컴포넌트에 notify ability failed가 브로드캐스트 됩니다. 그러나 can activate에서 true가 반환되어 실행할 수 있다면 어빌리티가 활성화됩니다. 이후 앞서 말씀드린 commit ability를 호출한 후 어빌리티에 해당하는 로직을 구현하고 end ability를 호출하여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enhanced input과 연동하는 방법은 give 시 input id를 명시하고 enhanced input에 bind action callback을 사용하여 어빌리티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나이라 프로젝트의 경우는 태그를 사용하여 enhanced input과 연동됩니다. 네, 각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으니 참고하여 적절히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빌리티 내부 변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빌리티를 인스턴싱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non-instanced는 어빌리티가 인스턴싱 되지 않고 CDO를 사용합니다. 상태 변수가 필요 없는 간단한 어빌리티에 적합합니다. 네, 인스턴스드 포액터는 액터마다 하나의 어빌리티 인스턴스가 생성됩니다. 쉽게 말해 동일한 액터가 어빌리티를 실행할 때 동일한 인스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어빌리티 내에서 변수를 관리하는 대부분의 어빌리티에 적합합니다. 인스턴스 per execution은 어빌리티가 실행될 때마다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어빌리티를 실행할 때마다 생성 비용이 발생하며 실행 간의 상태를 독립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어빌리티에 적합합니다.
다음은 어빌리티 내부에 있는 태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빌리티 태그스는 어빌리티 명칭 또는 별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태그들을 활용하면 앞서 말씀드린 try activate 어빌리티를 통해 어빌리티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cancel ability 태그는 해당 어빌리티가 활성화될 때 명시된 태그를 가진 어빌리티를 취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공격 어빌리티 중에 대시를 사용하면 공격 어빌리티가 취소됩니다. 네, 이것은 게임플레이 디버거로 표현된 예입니다. 다음은 블락 어빌리티 태그입니다. 이 태그는 활성화된 동안 지정된 태그를 가진 어빌리티를 실행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간단한 예로는 인터랙션이 활성화된 동안에는 공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이전 페이지의 시연 예시입니다. 네, 이거 공격을 사용하려고 이제 누르지만 그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액티베이션 온드 태그는 어빌리티가 활성화된 동안 태그를 소유하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 어빌리티가 실행되는 동안 스테이트, 버프, 스트렝스 태그를 부여합니다. 네, 예를 돕기 위해 나이아가라 파티클을 추가하였으며 실제로는 나이아가라 파티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 위에 게임 플레이 태그 디버거를 보면 온드 태그에 그 버프 태그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액티베이션 리콰이어드 태그는 어빌리티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광물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힘 버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디버깅 창에서 힘 버프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 어빌리티가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입니다. 네, 지금은 빨간색으로 표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액티베이션 블락드 태그는 어빌리티 활성화를 차단하는 태그입니다. 캐릭터가 이 태그를 가진 동안에는 어빌리티를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디버프 상태에서는 포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영상입니다. 캐릭터가 파란색 버튼에 도착하면 디버프 상태가 됩니다. 이후 포션을 먹는 어빌리티를 실행하려고 하지만 실행할 수 없습니다. 네, 다른 항목으로는 소스 리콰이드 태그스와 블락 태그가 있으며 이 태그들은 이벤트에 의해 트리거될 때만 유효합니다. 이 트리거 인스턴스 어빌리티는 인스턴스 정책에서 인스턴스 퍼펙터를 사용할 경우 이미 활성화된 어빌리티를 종료시키고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어빌리티를 다시 실행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네, 커밋 어빌리티에 사용되는 코스트와 쿨다운 게임 플레이 이펙트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어볼 능력 사용 시 마나 30을 소모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쿨다운은 파이어볼 사용 시 쿨다운 태그를 부여하여 어빌리티를 활성화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 이펙트는 뒤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샌드 게임 플레이 이벤트 로드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넘기며 어빌리티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액티베이트 어빌리티 프롬 이벤트를 구현해야 합니다. 또한 어빌리티 내부의 변수, 어빌리티 트리거 부분에 트리거 태그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의 스크린샷처럼 간단하게 구현하여 몽타주 재생 속도를 파라미터로 받아 데이터를 늘릴 수 있습니다. 네, 개발사마다 다르겠지만 어빌리티를 제작하는 과정은 다음처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처럼 아래로 내려오며 어빌리티 제작할 수 있으며 어빌리티 제작 중 기획이 변경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면 해당 어빌리티를 부여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빌리티 내부에서 사용되는 어빌리티 태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빌리티 태스크는 게임 플레이 흐름을 제어하고 블루프린트 로드를 통해 콜백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는 노드입니다. 어빌리티 태스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빌리티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어빌리티가 종료될 때 해당 어빌리티의 내부의 모든 어빌리티 태스크를 종료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어빌리티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방식에서는 타이머에 의해서 지연 분기가 있는 메커니즘을 제작할 때 다른 액션에 의해 끊길 때 타이머 리셋을 신경 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어빌리티 태스크를 사용하면 관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기능이 모듈화되어 장기적으로 재사용성이 높아져 제작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엔진에 포함된 어빌리티 태스크를 참고하여 C++에서 새로운 어빌리티 태스크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특정 키를 일정한 시간 동안 누르면 어빌리티가 계속 이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빌리티를 종료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분기가 나뉘는 로직을 어빌리티 내에서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캐릭터의 스탯을 표현하는 어트리뷰트 셋입니다.
어트리뷰트 셋은 캐릭터 헬스나 마나와 같은 스탯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게임 플레이 어트리뷰트 데이터를 사용하여 어트리뷰트를 표현합니다. 특징으로는 스킬이나 아이템으로 인한 어트리뷰트 변화를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맥스 헬스와 같이 최대값 어트리뷰트를 사용을 권장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큰 단일 어트리뷰트 셋을 만들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모듈 형태로 그룹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른쪽의 코드는 헬스와 최대 헬스를 간단하게 어트리뷰트 셋에 구현한 예시입니다. 어트리뷰트 초기 데이터는 어트리뷰트 메타데이터로 이루어진 데이터 테이블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C++에서 어트리뷰트 셋을 추가하는 방법은 액터의 생성자에서 어트리뷰트 셋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으며 addset 함수를 활용하여 매뉴얼하게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 디버그를 통해 어트리뷰트가 추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시간으로 헬스의 수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어트리뷰트 셋에서 가장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은 베이스 밸류와 크론트 밸류입니다. 베이스 밸류는 버프나 디버프와 같은 효과에 의해 값이 변경되어도 영향받지 않는 값이며 크론트 밸류는 실제 게임 로직에서 사용되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헬스에 디버프를 주면 크론트 밸류는 100이지만 베이스 밸류는 150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어트리뷰트 셋의 주요 함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함수 두 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 어트리뷰트 체인지는 어트리뷰트 값을 최대 최소 값으로 제한하는 데 유용합니다. 포스트 게임 플레이 이펙트 익스큐트는 인스턴트 게임 플레이 이펙트로 인한 어트리뷰트 변화에 따른 추가 로직을 구현하는 데 유용합니다. 네, 다음은 게임 플레이 이펙트입니다. 게임 플레이 이펙트에 대해 다룰 내용은 많지만 발표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부분과 간단한 응용 예시들만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게임 플레이 이펙트는 캐릭터에게 버프나 디버프 상태를 부여하고 도트 데미지나 데미지 공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데미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방식과 GAS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의 데미지 로직은 액터 클래스의 테이크 데미지를 재구현하여 처리했지만 GAS에서는 어빌리티 시스템 컴포넌트를 사용해 데미지 상호작용을 처리합니다. 네, 기존 방식은 단순한 데미지 처리 로직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GAS는 다소 학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GAS는 복잡한 데미지 계산을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 이펙트를 간단하게 게임 플레이 이펙트 클래스를 상속받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리어렌지 5.3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게임 플레이 이펙트가 모놀로식 클래스 디자인에서 컴포넌트 기반 디자인으로 변경되면서 UX가 개선되고 작업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왼쪽은 5.2 버전까지의 게임 플레이 이펙트이며 오른쪽은 5.3 버전부터의 게임 플레이 이펙트입니다. 게임 플레이 이펙트를 적용할 때는 어플라이 게임 플레이 이펙트를 제거할 때는 리무브 액티브 게임 플레이 이펙트 같은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게임 플레이 이펙트 스펙을 생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게임 플레이 이펙트의 주요 변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게임 플레이 이펙트는 인스턴트, 해즈 듀레이션, 인피니티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피리오드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인스턴트는 효과가 즉시 적용되며 지속시간이 없는 단발성 효과가 특징입니다. 왼쪽 예시처럼 헬스에 20의 체력을 즉시 추가하는 효과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파티클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임의로 추가하였습니다. 해즈 듀레이션은 효과가 지정된 시간 동안 지속되며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 예시에서는 스트렝스 버프 태그가 3초 동안 지속됩니다. 이를 돕기 위해 파티클은 제가 임의로 추가하였습니다. 인피니티는 명시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효과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파란색 버튼 위에 있는 동안 스트렝스 버프가 추가되지만 버튼 밖으로 나가면 게임 플레이 이펙트가 제거되게 해놨습니다. 네, 피리오드는 해즈 듀레이션 및 인피니티 정책에서 활성화되며 일정 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데미지를 주는 메커니즘을 구현할 때 유용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3초 동안 1초 주기로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네, 모디파이어 오퍼레이션은 게임 플레이 이펙트를 설정할 때 자주 사용되며 add, multiply, divide, override 옵션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값을 더하거나 곱하는 방식으로 동작하지만 버프와 같은 일시적인 값의 상승이나 복잡한 연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코드 기반의 이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오퍼레이션 따라 헬스 값을 변경하는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들이 있습니다. 마그니튜드 칼큘레이션 타입도 자주 설정하게 되는 변수입니다. 네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각을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스칼라블 플롯은 값을 적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오른쪽 예시에서는 헬스에 20의 값을 더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커브를 활용하여 게임 플레이 이펙트의 레벨에 따라 값을 곱할 수도 있습니다. 어트리뷰트 베이스는 캐릭터의 어트리뷰트를 기반으로 동적으로 계산 공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단한 데미지 공식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예시에서는 헬스가 시전자의 스트렝스에 따라 가변적으로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렝스가 10이라면 아래 공식을 계산하여 마이너스 16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적용될 때 헬스가 마이너스 16만큼 감소합니다. 어트리뷰트 커브는 룩업 테이블처럼 사용되어 계산된 어트리뷰트 값을 조정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트리뷰트 칼큘레이션 타입에서는 베이스 밸류나 버프에 의해 증폭된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만화 재생을 어트리뷰트 베이스로 설정한 게임 플레이 이펙트를 영구적으로 부여한 결과입니다. 여기에서는 만화 재생 값이 1로 설정되어 있어 1초마다 만화가 4씩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드 마그니튜드 칼큘레이션으로 모디파이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클래스입니다. 복잡한 데미지 공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블루프린트에서 MMC 클래스를 상속받아 데미지 공식을 정의하고 플롯 값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예시에서는 스트렝스와 어질리티 두 가지 어트리뷰트가 데미지 공식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이 방식으로 더 복잡한 공식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셋바이 콜러입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런타임에서 값을 설정할 수 있으며 게임 플레이 이펙트 스펙에서 데이터 태그를 활용해 값을 바인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모디파이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익스큐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스큐션은 데미지 계산에 사용되는 가장 강력한 클래스입니다. MMC와 유사하지만 여러 어트리뷰트를 동시에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클래스는 인스턴트와 피리오딕 유형에서 적용되며 C++에서만 구현 가능합니다. 오른쪽 예시에서는 공격 대상이 디버프 상태일 때 데미지가 2배로 적용됩니다. 네, 이전 페이지에 표현된 데미지 공식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오른쪽 영상을 보면 데미지가 2배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스택입니다. 스택은 여러 번 적용될 때 단일 이펙트로 관리되지 않고 누적되는 형태로 관리할 때 유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즈 듀레이션과 인피니티 정책에서 사용됩니다. 또한 스택이 가득 찼을 때 오버플로 이펙트를 사용하여 추가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프로젝타일에 맞으면 스택이 쌓이고 일정 시간 지나면 스택이 하나씩 감소됩니다. 5개의 스택이 모두 쌓이면 추가 효과가 발동됩니다. 네, 게임 플레이 이펙트 컨텍스트는 시전자와 관련된 데이터를 전달하는 구조체로 사용됩니다. 프로젝트에 맞게 서브 클래싱하여 다양한 변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컨텍스트는 기본적으로 게임 플레이 이펙트 스펙에 필요한 필수 데이터입니다. 게임 플레이 이펙트 스펙은 내부적으로 게임 플레이 이펙트에 CDO를 포함한 상호작용 사양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make outgoing 스펙 노드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스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스펙이 생성될 때 인스티게이터의 어트리뷰트 값이 캐치됩니다. 어트리뷰트 셋에서 임시 데미지 어트리뷰트를 활용하여 마나 실드와 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나가 먼저 감소하고 이후에 헬스가 감소하는 로직을 예시처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게임 플레이 이펙트를 통해 데미지 면역이나 확률에 따른 효과 적용 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므로 게임 플레이 이펙트를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게임 플레이 Q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 플레이 큐는 주로 시각적, 청각적 요소를 포함하며 대표적으로 파티클 효과가 이에 해당합니다. 큐는 태그를 기반으로 쉽게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 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CDO에서 작동하며 일회성 이펙트에 적합한 스태틱 큐가 있으며, 두 번째로는 인스턴스화되어 제거될 때까지 작동하는 액터 큐가 있습니다. 액터 큐는 기본적으로 월드에서 삭제되지 않고 재활용됩니다. 게임 플레이 큐를 실행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게임 플레이 이펙트에 게임 플레이 큐 태그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게임 플레이 이펙트로 파티클을 쉽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 큐는 4개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온 액티브는 게임 플레이 큐가 처음 활성화됐을 때 호출됩니다. 예를 들어 기름이 있는 곳에 불을 붙이면 폭발이 발생하며 폭발 파티클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와일 액티브는 온 액티브 이후에 호출되며 주로 멀티플레이 환경을 고려하여 사용됩니다. 이 이벤트는 지속적으로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파티클, 예를 들어 활활 타오르는 불을 표현하는 데 적합합니다. 이 이벤트는 팀마다 호출되지 않습니다. 리무브드는 게임 플레이 큐가 제거될 때 한 번 호출되며 파티클의 정리 작업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불이 꺼질 때 파티클을 비활성화하는 작업이 이 이벤트에서 처리합니다. Executed는 힐 이펙트와 같은 단발성 파티클을 처리할 때 사용됩니다. 스태틱 게임 플레이 큐의 예로 공격을 받은 적에게 오른쪽 블루프린트처럼 힛 지점에 간단히 파티클을 스폰시킬 수 있습니다. 예시에서 검은색 파티클이 튀는 부분이 게임 플레이 큐 스태틱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게임 플레이 큐 액터의 예시로 온 액티브 이벤트에서 간단히 파티클을 활성화하고 온 리무브 이벤트에서 해당 파티클을 비활성화합니다. 이를 돕기 위해 눈에 잘 띄는 파티클을 사용했습니다. 3초 동안 게임 플레이 이펙트를 활성화한 후 게임 플레이 이펙트가 제거되면 게임 플레이 큐가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 외에 알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 플레이 큐 매니저를 인서브 클래싱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게임 플레이 큐는 게임 내에서 처음 비동기 로드 되지만 재구현하여 로딩 전략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빌리티 시스템 글로버스를 사용하며 앞서 설명드린 게임 플레이 이펙트 컨텍스트를 커스텀하여 다양한 변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INI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태그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빌리티 어싱크는 어빌리티 태스크와 유사하게 레이턴트 함수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의 특징은 일반적인 액터 클래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엔진에서는 이미 몇 가지 어빌리티 어싱크가 구현되어 있으므로 예시 클래스를 참고하시면 제작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이 콘솔 커맨드는 어빌리티가 종료된 후에도 콜백을 받아 어빌리티로 전달하려고 할 때 경고를 표시합니다. 이는 가끔 발생할 수 있는 어빌리티의 오작동을 감지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음은 어빌리티를 디버깅하는 방법입니다. 이 내용들은 나중에 PPT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AS를 활용하여 제작한 예시입니다. 이번 발표 자료는 오른쪽의 문서와 샘플 프로젝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커먼 UI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먼 UI를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플러그인 창에서 UI 섹션을 이동하여 활성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플러그인을 활성화하면 오른쪽과 같이 추가적인 UNG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스타일 일관성을 쉽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멀티레이어 메뉴를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멀티레이어를 구현하기 까다로웠지만 이 플러그인이 이를 간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커먼 액티베이터 위젯을 활용하면 계층이 변경될 때 적절한 위젯으로 내비게이션 포커스를 쉽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커먼 인풋 시스템, 서브 시스템에는 인풋 체인지드라는 델리게이트가 있어 게임패드와 키보드 간, 마우스 간의 입력 변경에 대한 콜백을 쉽게 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UI 텍스처를 관리해도 용이합니다. 또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예시처럼 회전하는 캐러셀 UI 같은 UMG 기획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커먼 UI 입력 처리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패드 입력을
게임패드 입력을 마우스 입력으로 변환하여 UI와 상호작용하게 만듭니다. 네, 쉽게 말해서 보이지 않는 마우스 커서가 클릭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크로스 플랫폼 환경에서의 입력을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입력이 들어오면 적절한 UI 위젯에 입력을 라우팅하며 UI가 없을 경우 이 기존의 게임 입력으로 전달이 됩니다. 포커스로 구현이 까다로운 UI가 있다고 판단하여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커먼 UI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인핸스드 인풋을 결합해 사용해 보았습니다. 인핸스드 인풋의 콜백을 받아 위젯에서 로직을 구현하여 UI를 움직이도록 하였습니다. 네, 인핸스드 인풋에서 인풋 밸류를 받아 홀드나 게임패드의 L3 입력을 2D 벡터로 처리하여 오른쪽과 같은 예시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풋 액션의 모디파이어를 활용해 점진적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UI도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엔진의 기본 포커스 로직에 구애받지 않지만 기존 이동 로직을 직접 구현해야 하므로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권장사항은 아니며 실험적으로 시도해본 방법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팁과 사례 공유 내용은 강은우 대표님께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토타입 제작 팁과 사례 공유 발표를 하게 된 넥스트 스테이지의 강현우입니다. 앞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션은 10분이고요. 10분 안에 핵심 내용만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작에 도움을 주신 저희 멤버들이고요. 유디한 답변에서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팁과 사례 공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팁들은 UDN 컨설턴트 파트너로 진행했던 많은 답변과 사내 신규 프로토타입을 진행하면서 얻은 사례, 그리고 다양한 업체들의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공개 가능하면서 다수가 궁금해하던 부분들을 지식과 사례로 공유해서 얼리얼 엔진을 사용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얼리얼 엔진 기본 팁인데요. 아는 분들이 적지만 생산성이 높은 팁 위주로 선별해야 했습니다. 먼저 LLVM을 사용한 정적 분석인데요. 정적 분석을 진행하면 코드의 잠재적인 버그나 코드 품질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정적 분석 도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LLVM의 클랭을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사용 방법은 간단한데요. LLVM을 설치하고 얼리언 빌드 툴로 진행할 때 스태틱 애널라이즈 옵션을 넣고 클랭을 넣어서 오른쪽 명령어로 빌드를 하시면 오른쪽 아래처럼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경고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코드 내에서 잠재적 위험을 확인할 수 있고요. CI/CD에 연결해서 주기적으로 또 확인하면 매우 좋습니다. 물론 만능은 아니고 잘못 잡는 경우도 있으니 보조도구로서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패러렐 폴을 사용하자입니다. 패러렐 폴을 사용하면 루프 내에서 작업을 병렬로 처리하기 때문에 기존 포보다 매우 빠르게 처리가 가능해서 게임 로직에서 높은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곳에서 다 쓸 수는 없고요. 실행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루프문에서 사용하면 옆에 스크린샷처럼 매우 많은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면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엔진 내에 사용되는 코드들을 분석하고 학습하여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시그니피컨스 매니저를 분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월드 파티션, 나나이트, 루멘, VSM, TSR은 모두 연관되어 있다입니다. 얼리얼 엔진 5의 렌더링 전체에 연관이 되어 있고요. 월드 파티션과 HLOD는 나나이트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되고 나나이트는 루멘과 VSM 성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나이트, 루멘, VSM의 비용은 결국 TSR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들으시면 아주 좋은 영상이 있어서 관련 영상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네, 다음은 HLOD 빌드는 무겁다입니다. 네, 프로젝트 초반에 잘 성공하던 HLOD 빌드가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돌거나 터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프로젝트가 커지면서 엄청난 메모리가 필요하고요. 프로젝트마다 다르지만 상상 이상으로 많은 메모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1테라급 SSD에 이제 가상 메모리 세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LCL을 사용한 애니메이션 압축인데요. 5.4.3 기준으로 이미 얼리얼 엔진 5의 기본 애니메이션 압축으로 설정된 매우 좋은 애니메이션 압축 라이브러리입니다. 다만 이전 버전부터 엔진을 업데이트했거나 마켓플레이스에서 예전 버전을 가지고 온 경우에는 이 ACL이 기본 압축 설정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ACL로 변경해 주시면 애니메이션 압축률을 크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다양한 사례 공유인데요. 저희 사례도 있고 여러분들 사례도 있습니다. PCG에서 너무 많은 인스턴스를 넣어서 히치가 발생한 경우인데요.
보통 스트리밍 예산 안에서 동작하게 되지만 하나의 ISM 안에서 수많은 인스턴스가 있는 경우에는 히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메시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2, 3만 정도 넘어가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케이스의 원인은 보통 이제 PCG, 월드 파티션의 PCG를 만들 때 이제 월드 파티션의 그리드별로 PCG 액터가 만들어지는 옵션 세팅이 누락되어서 발생하는데요. PCG를 제작할 때 계층형 사용 생성을 선택을 하시고 PCG 볼륨에서 이 파티션들을 true로 설정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PCG 로직을 제작할 때부터 여러 액터, 컴포넌트에 나눠서 적용하시면 로직을 개선하면 매우 좋습니다. 네, 다음은 컴파일 시간을 줄이는 방법인데요. 대단한 팁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단일 모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플러그인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모드를 분할해 사용하시면 전반적인 컴파일 시간을 매우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관련해서는 게임 피처를 분석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월드 파티션에서 여러 액터를 관리하는 팁인데요. 이 사례는 이제 에디터 내에서 이렇게 그 폴더 내로 관리해도 문제가 없지만 런타임에서 폴더 기반으로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이제 패키지를 진행하면 런타임에서는 폴더가 패키징이 안 되고요. SM만 패키징 되기 때문에 폴더로 에셋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레이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레이어 서브 시스템을 통해서 런타임에서 미리 설정되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 레이어를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데이터 레이어를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밝은 라이팅 환경에서 이펙트가 보이지 않는 문제인데요. 보통 포스트 프로세스의 눈적응성 세팅을 통해서 다양하게 밝기를 제어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펙트가 대응해야 되는 밝기의 범위가 너무 많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 어댑테이션 인버스를 곱해서 눈적응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머티리얼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펙터는 이런 원리를 통해서 프로젝트에 따라서 머티리얼 밝기를 좀 더 손쉽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메타휴먼을 만드는 방법과 사례 공유인데요. 메타휴먼 에디터나 메시2 메타휴먼을 통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만의 캐릭터를 만들기에는 1% 부족하죠. 네, 저희 커스텀 메타휴먼이고요. 에픽게임즈에 공개한 메타휴먼 DNA 컬러버레이션을 사용해서 커스텀을 진행했고 저희는 눈 크기에 초점을 맞추고 R&D를 진행을 했습니다. 메타휴먼의 모든 기능을 이용하면서도 매력과 개성이 있는 캐릭터를 목표로 했고요. 같은 메타휴먼이고 메타휴먼 애니메이터도 사용 가능하고 메타휴먼의 높은 생산성을 가지면서도 기존 메타휴먼에 할 수 없었던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메타휴먼 DNA 컬러버레이션 통해서 안구 스케일도 조정했고요. 표정의 어색함을 줄이기 위해서 몇 가지 모프도 수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모든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요. 어색한 부분을 수정하는데 초점을 맞췄고 최소한의 수정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모프를 수정한 컨트롤러 리스트이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모델러가 엔진에 넣어보고 확인까지 직접 하는 파이프라인도 구축하였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저희도 R&D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목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직 정답이라고 할 만한 게 없지만 메타휴먼이 매우 좋은 솔루션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버추얼 텍스처 사용 사례인데요. 이 사례에서는 이제 그 버추얼 텍스처가 좋다고는 하는데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애매하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보시는 스크린샷은 일반적인 텍스처 렌더독 스크린샷이고요. 한번 로드되면 텍스처 전체 메모리가 할당되게 됩니다. 일부만 보이더라도 전체 텍스처가 메모리에 할당되게 되고요. 그에 반해서 버추얼 텍스처의 경우에는 그려지는 부분만 메모리에 할당되게 됩니다. 정해진 버추얼 텍스처 풀 내에서 일반적인 텍스처보다 효율적으로 메모리 관리가 가능합니다. 넥스트 스테이지에서는 대부분 텍스처를 버추얼 텍스처로 사용하고 있고요. 예전 사례 중에서는 마스크 텍스처를 버추얼 텍스처로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제 프로젝트 세팅에서 옵션을 통해서 사용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추얼 텍스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쉽게 확인하시려면 콘솔 명령어를 사용하거나 렌더독을 사용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ESG, 환경을 생각하는 전기요금 절감 방법입니다. 네, 얼리얼 엔진은 그래픽 카드를 항상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엔진 기본 세팅 중에서 포커스 되어 있지 않으면 전체 사용량을 줄이는 옵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켜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줄이려면 기본 에디터에서 FPS 120에서 60으로 내리면 GPU 비용이 감소해서 전기요금을 좀 더 아낄 수가 있고요.
다만 에디터를 실행할 때마다 입력하기도 귀찮고 여러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일일이 세팅하기도 귀찮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한 플러그인을 만들었는데 이거 사용하시거나 자유롭게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펑셔널 테스트를 사용한 QA 자동화인데요. 펑셔널 테스트는 엔진 내에서 내장된 테스트 툴이고 저희는 각각의 액션들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이제 수많은 액션과 콤보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요. 액션이 항상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 매일 자동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팁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회사 소개인데요. 저희는 부산에 있는 회사이고요. 콘솔 플랫폼으로 새롭고 재미있는 하이스피드 액션 게임을 같이 만들 분들을 찾고 있는데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